유럽연합과 미국이 EU선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전격 타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약 1시간 동안 회동한 뒤 15% 관세율에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항공기, 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워드 러트릭 미국 상무장관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릭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트릭 장관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핵심 이유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무력 충돌이 5일째 이어지며 전면전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포격을 감행한 데 이어 군함 4척을 파견했으며 캄보디아는 로카포와 지뢰로 대응하며 분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 긴장 고조로 장기적인 교역 마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동북아, 중국, 인도 등을 연결하는 무역 물류 루트와 금융 흐름에도 심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미국이 유럽연합과 드디어 관세 협상에 대해서 타결했습니다. 15%의 관세율로 확정 지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관세 시한을 또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견조한 실적뿐만이 아니라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4%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3거래 연속으로 상승했고요.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좋았습니다. 0.4% 상승했습니다. 5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고요. 역시나 사상 최고가 또다시 기록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또한 0.47% 상승하면서 3대 지수, 이 무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견조한 실적이 좀 이끌어줬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0.5% 하락하면서 4.3%대에서 거래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03% 소폭이지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WTI 국제 유가 1.32% 좀 큰 폭으로 하락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역시나 무역 합의에 대한 이 견조한 흐름까지 이어지면서 배럴당 6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대 지수는 좋았지만 종목별로의 흐름들은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이 체크가 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0.14%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브로드컴도 0.5%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팔란티어도 2.5% 상승하면서 이 기술주 중심으로는 이끌어지는 모습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에 8% 급락을 했었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래도 좀 상승폭은 어느 정도는 위로 올리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요. 3.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합권에서 소비재 단에서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크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인텔인데요. 경영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텔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8%의 급락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서비스나우도 눈에 띕니다. 2.75% 하락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깜짝 실적을 냈지만 다음 날에는 이 실적을 낸 만큼을 다시금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특징적인 흐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과 팔란티어, 코세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브로드컴 0.5%, 팔란티어는 2.5%지만 코세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36%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브로드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역시나 요즘 AI에 대한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인데요. 브로드컴 실적도 괜찮게 또 나오고 있고 0.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은 고성능에 대한 컴퓨터 수요가 굉장히 뛰어나게 지금 팔리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토마호크 울트라 추라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토마호크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이더넷 이 스위치를 출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 제품 대비해서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애플리케이션 수요를 공략한 핵심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증권가들의 전망 또한 밝습니다. 미주호증권은 중국 내 AI 시장에서 브로드컴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329달러까지 높였고요. 수익성 확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목표 주가를 더욱더 상향 조정을 하면서 투자 의견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 AI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주 기업 중에서도 가장 믿음직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견조한 실적뿐만이 아니라 펀더멘털까지 탄탄하면서 투자자들의 큰 신뢰를 얻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신고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간밤에 금요일에는 0.5%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팔란티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팔란티어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가총액 20위에 등극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팔란티어 역시나 투자자들의 신뢰가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시가총액 4천억 달러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위까지 올라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또 받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이날 급등으로 인해서 홈디포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 기업의 세계 기업을 제쳤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날 랠리를 이끌었던 것은 증권가들의 러브콜이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팔란티어의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고요. 목표가를 175달러까지 제시했습니다. 현 주가보다 11%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도 이 팔란티어를 AI 핵심주로 평가를 하면서 목표가를 16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팔란티어 한 달간 지금 11%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는 110%, 지난 1년 동안에는 무려 469%나 폭등했습니다. 지금 S&P 500 기업 중에서는 수익률 1위에도 자리하고 있는 만큼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팔란티어 지금 데이터 분석뿐만이 아니라 AI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군사와 정보, 연방정부 프로그램까지 계속해서 정부 전용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8월 4일에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수요 흐름을 보일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정부와 민간 쪽으로 AI 프로젝트 수주를 계속해서 함께 늘려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수익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투자자들 계속해서 팔란티어에 대한 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도 20이 지금 4천억 달러를 육박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드리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금요일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54%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볼까요? 코세라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증권가들도 가이던스에 대해서 목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PS 12센트 그리고 매출도 1억 8,710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망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호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코세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기업입니다. 조정 기준으로 해서 12센트 그리고 주당 순이익 기록해서 전망치인 9센트를 상회했습니다. 5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기록했던 15센트 순손실보다는 그 큰 폭으로 줄여냈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성장에 대한 자신감까지 보여주고 있는 신호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고요. 1억 명이 넘는 학습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탠퍼드와 예일, 서울대 같은 이 유수의 대학부터 구글과 메타, IBM 같은 이 글로벌 기업과도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라인 학위 과정까지 제공을 하면서 계속해서 교육 기업으로서 커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이 투자 수요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요. 지금 이 앞으로의 그 수익화에 대해서는 지금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매출에 대해서는 실적도 좋지만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라는 점이 이 투자 포인트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5년 하반기에 매출이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를 내놓았으니까요.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36%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앞으로의 기대감을 얻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미 관세 협상 이야기 나눠야겠죠.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제 관세 시한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보여질 수 있을지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이고요. 마지막으로는 K전력기기 3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간의 상호 관세 협상 시한이 이제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양쪽 모두 막판 총력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틀 연속으로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대책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의 좀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아직 뭔가 협상이 최종 타결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전은 이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4일부터는 미국 현지에서 이틀 연속 고위급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찾았습니다. 24일에는 워싱턴 DC에서 또 25일에는 뉴욕으로 자리를 옮겨서 미 상무장관 자택에 밤늦게까지 협상이 이어졌고요. 이번 협상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양국은 조선 분야 협력까지 포함한 상호 합의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주말인 26일에도 대통령실이 통상현안회의를 열고 미국에 있는 협상단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조율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원래 25일에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미루고 현재 남아서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구윤철 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각각 미국 재무장관과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라서 이번 대면 협상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이번 협상 지금 아무래도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상호 관세율일 것 같습니다. 지금 25%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세가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산업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까요? 네, 일단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제조업 분야고요. 그 안에서도 자동차랑 철강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들입니다. 자동차부터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수입차에 품목별로 25%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는데요. 벌써부터 현대차랑 기아차 실적에 영향을 줬습니다. 2분기 기아의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24% 넘게 줄었고요. 현대차도 15%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부담이 실적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일본에 이미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자동차 관세를 15%까지 낮춘 상태인데 우리만 25%가 유지가 된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 차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거의 50%에 가까운 관세가 적용 중인데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철강 수출이 작년보다 6% 가까이나 줄었습니다. 이미 관세 충격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중소 중견 기업이라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기업은 그래도 해외에 공장을 돌리는 등 버틸 수단이 있지만 작은 기업들은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경제 전체 성장률에도 악영향이 예상이 되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관세 조치가 현실화됐을 때 GDP가 최대 0.4%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본처럼 관세가 낮아진 국가와 비교를 하면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성장률이 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관세 충격까지 겹치게 된다면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더 깊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네, 아무래도 관세 충격이 더해질까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일본은 이미 관세 협의를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우리 정부에는 아무래도 좀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회의가 이뤄졌다라고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떤 준비 과정을 또 거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에 현재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현재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수준의 투자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이 이 투자 규모에 대해서 좀 불만을 나타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와 조금 맞물려 있다고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이틀 연속 통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제와 외교 또 산업부처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협상 방향을 다듬고 있는 중이고요. 협상에서는 조선이나 농산물 또 안보 협력 같은 민감한 분야들을 묶어서 미국과 패키지들 형태로 교환할 수 있는 전략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공식 일정 없이 참모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막판 전략 조율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본처럼 무조건 빨리 합의를 하는 것보다 민감한 분야의 희생은 줄이면서 또 실리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세 시한에 대해서는 이번 주로도 다가온 만큼 빠른 협상이 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의 수주가 또 크게 늘어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더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곁들여졌습니다. 지금의 실적 흐름 어땠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25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내용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2분기 매출은 4조 5,69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이익 쪽은 조금 엇갈리긴 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2,711억 원으로 작년보다는 12.5% 줄었습니다. 또 순이익은 2분기 기준으로 1,9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적자가 났던 걸 감안하면 다시 반등에 성공한 셈이고요. 이처럼 이익은 조금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수주 실적은 확실히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상반기에만 3조 7,500억 원이 넘는 수주 계약
계약을 따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나 가스랑 수소 발전 분야에서만 2조 8천억 원치의 수주가 몰렸고 또 중동과 베트남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달았다는 게 주요했습니다. 현재 수주 잔고도 16조 원을 넘어섰고요. 회사는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가서 올해 수주 목표치인 10조 7천억 원을 무난히 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3조 7,500억 원이 넘는 지금 수주 계약을 따냈다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땐 2배 이상 넘는 이렇게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런 수주 확대는 운이 아니라 이제 이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흐름을 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런 원자력, 이 원전 건설 에 대해서 다시 추진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이건 어떤 소식일까요? 네,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좀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라고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후 위기 대응과 또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다 보니까 각국이 다시 원전 투자를 확대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나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은 사실상 중단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간사이 전력이 후쿠이현 미하마 부지에서 새 원전을 짓기 위한 지질 조사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 기본 설계와 규제 심사를 거쳐서 실제 가동까지는 최대 20년 정도 걸릴 거라는 관측입니다. 이런 흐름은 일본뿐만 아니라 체코, 폴란드, 그리고 사우디 같은 나라들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런 변화의 가운데에 있는 기업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형 원전 APR 1400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한수원과 함께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상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런 점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한번 시세가 크게 터졌던 이후에 지금은 에너지를 응축하는 쿨링타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특히 앞으로 고부가 가치 원전 기자재 수출이 본격화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탄력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계속해서 성장 국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해상 풍력까지 지금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0메가와트급의 해상 풍력 발전기 국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또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는 개발했던 10메가와트급 해상 풍력 발전기 모델이 이 국제 형식 인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서 이 발전기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업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공인을 받은 것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이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더 주목할 부분은 이걸 우리가 자체 기술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05년부터 해상 풍력에 뛰어들면서 제주 탐라나 전북 서남해 프로젝트 등 주요 현장에 발전기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기에는 약 30%에 불과했던 부품 국산화율을 지금은 70% 이상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이건 국내 해상 풍력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갖춰가고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략 전환에도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감안을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에서도 수주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이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전뿐만이 아니라 해상 풍력을 포함해서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지금 활약이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함께 기대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AI 인프라 확대뿐만이 아니라 전력망에 대한 수요까지 확대가 되면서 국내 전력기기 3사가 북미 시장을 공략
공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발 수요가 워낙 크게 늘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전력기기 업계는 어떤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 있을까요? 네, 또 최근 전력기기 산업은 AI랑 또 에너지라는 것들이 합쳐지면서 조금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등 국내 주요 3사는 지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증설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우선 HD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올해 1월 미국 엘라베마 변압기 공장 증설에 1,850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최근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는 향후 추가 증설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엘라베마 공장은 가동률이 벌써 100%를 넘긴 상태고 내년 중에는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또 효성중공업도 미국 테네시 멤피스 공장에 이어서 연내 추가 증설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LS 일렉트릭 역시나 북미 자회사인 MCM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해서 차단기와 개폐기 등 배전기기 생산 라인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가 동시에 움직이는 배경에는 AI 데이터 센터 확산과 또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전력기기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또 관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기회다라는 판단이 업계 전반에 깔려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의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 흐름이라든지 북미 매출 비중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수출 통계만 살펴봐도 좀 그 흐름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형 변압기의 대미 수출액은 3억 8,599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5,3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전년보다 무려 121.6%나 늘었습니다. 전체 수출의 58%가 미국향이었고 캐나다까지 포함을 한다면 북미 비중이 64%에 달합니다. 특히 캐나다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154%나 증가를 했는데요. 북미 전체가 한국산 전력기기를 강하게 수요하고 있다는 걸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별로도 미국 매출 비중이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북미 매출 비중이 작년 1분기 30%에서 올해 2분기에는 35%를 넘어섰고요. LS 일렉트릭은 같은 기간 13%에서 33%까지 크게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북미가 중요해졌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AI 데이터 센터와 초고압 송전망 그리고 재생에너지 연계 시스템처럼 이렇게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북미 변압기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매년 7.7%씩 성장을 해서 2034년에는 약 35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지금 이 시장의 중심을 현재 선점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전체가 한국산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또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출 비중 또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전력기기 3사의 실적에도 지금 반영이 된 모습으로 체크가 되는데요. 실적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네, 이로 인해서 좀 국내 이 전력기기 3사의 실적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먼저 HD 현대일렉트릭부터 살펴보면 2분기 매출이 9,062억 원, 영업이익은 2,09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23.1%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고부가 제품 중심의 전략이 효과를 본 거고요. 또 효성중공업도 중공업 부문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64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고요. 또 미국과 영국에서 초고압 기기 수주가 크게 늘면서 수주액도 2조 원을 넘겼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매출 1조 1,930억 원, 영업이익 1,08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익은 소폭 줄긴 했지만 수주 잔고가 3조 9천억 원이었고 또 청주 스마트 그리드 생산 라인도 확장 중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기반은 좀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회사 모두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 납기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점이 유럽 수출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까지 이런 수주 모멘텀이 있는 예정이니까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전력기기 3사 지금 북미 시장에 대한 공략도 나서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전격 타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약 1시간 동안 회동한 뒤 15% 관세율에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항공기, 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닝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트닝 장관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핵심 이유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무력 충돌이 5일째 이어지며 전면전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포격을 감행한 데 이어 군함 4척을 파견했으며 캄보디아는 로켓포와 지뢰로 대응하며 분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 긴장 고조로 장기적인 교역 마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동북아, 중국, 인도 등을 연결하는 무역 물류 루트와 금융 흐름에도 심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정에서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대만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특사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이는 미국이 일본에 관세에 낮추는 대가로 일본이 지분 투자, 대출, 보증 등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미국 내 투자 이니셔티브에 동의한 결과라고 전해졌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기간을 맞아서 주요 기업들이 깜짝 실적을 내고도 또 고용 지표도 견조하게 흘러가면서 지수는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무역 협상 낙관론도 또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의 우려를 더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또 여기에 주말 동안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EU 수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은 일단은 피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상황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24% 상승하면서 또 3거래일 연속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도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 지수 역시도 0.47% 상승하면서 3대 지수 역시 좋은 흐름 함께 가져가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0.5%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4.3% 선에서 마감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반도체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WTI 유가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1% 넘게 빠지면서 배럴당 65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 속에서 또 미국과 주요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배럴당 65달러 선에 거래됐다는 점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에너지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합권의 움직임, 상승부를 켜면서 또 마감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엔비디아의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0.14% 빠지면서 또 그간 상승세를 이어갔던 반면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반면 AMD는 3%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2.6%대 상승부를 켰는데요. 이 전일 인텔의 실적 발표에서 또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의 공장 신설을 취소한다고 발표를 하자 인텔의 시장 점유율을 AMD가 가져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또 3% 가까운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브로드컴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0.5% 상승하면서 또 한 번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또 이번에는 알파벳 쪽으로도 살펴보시면요. 0.5%대 상승부를 키웠는데요. 사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AI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고요. 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에도 견고하게 또 자리매김하는 그런 상승부를 켜준 요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의 소비재 단으로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3% 넘게도 오름폭을 키우면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주가 흐름에 대한 부진이 있었지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가 넘는 또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이어서 또 캘리포니아 무인 택시 영업을 허가받지 못했다는 소식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GM 쪽으로도 살펴보시면요, 2% 넘는 상승률이 현재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필수 소비재 단으로도 넘어가서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는 현재 이렇게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0.4%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였고요. 그리고 월마트 단에서는 1%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금융주로 넘어가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융주 상황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대부분의 종목 또 그린라이트를 켜준 가운데 비자, 마스터카드, JP모건 역시나 좋은 흐름 1% 가까이 또 상승부를 켜주면서 일제히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까지 또 한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약바이오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단에서는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존슨앤존슨과 일라일리가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 크게 확인이 됐고요.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1% 아래에서 현재 하회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0.7%대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에너지단 역시도 보합권에서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쉐보론은 0.6%대 빠지면서 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히트맵을 통해서 종목별로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본격적인 관세부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슈 체크가 또 필요하겠는데요.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미국장 이슈와 또 종목 내용, 이현아 앵커와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트맵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별 흐름들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서 특징적인 흐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드컴과 팔란티어, 코세라까지 세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이었고요. 팔란티어가 2.5% 상승, 코세라가 강했습니다. 36%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브로드컴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드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AI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모습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났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0.5%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좀 하락하는 흐름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좀 상승 전환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는 좋은 흐름 보였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토마호크 울트라라는 차세대 이더넷 스위치를 출하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제품 대비해서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됐고요. 데이터 센터와 AI 애플리케이션 수요를 공략할 핵심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지금 증권가에서도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미주증권은 중국 내 AI 시장에서 브로드컴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해서요. 목표 주가를 329달러까지 높였습니다. 오펜하이머 역시 수익성 확대라는 이유로 목표 주가를 30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도 시장 수익률 상회라고 유지를 했습니다. AI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 기업 중에서도 가장 믿음직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견조한 실적뿐만이 아니라 펀더멘털적으로도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단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고요.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는 올해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했다라는 소식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팔란티어 체크해 볼까요? 네, 팔란티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시가총액 20위까지 등극을 한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는 2.5%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4월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증권가에서 역시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요. 관련해서 목표 주가 지금 175달러까지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팔란티어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11%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 또한 이 팔란티어를 AI의 핵심주로 평가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 16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팔란티어 이번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한 달간 11%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만 110%, 1년 동안에는 무려 469%나 폭등을 했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는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란티어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데이터 분석뿐만이 아니라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간에 더해서 정부까지 함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또 큰 수요로 폭발하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 지금 기업에서는 AI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줄을 서고 있고요. 팔란티어는 이런 수요를 계속해서 싹쓸이하면서 주가에 더욱더 불을 붙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팔란티어는 8월 4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러한 수요들이 실적에까지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대응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목표 주가도 상향됐다라는 소식이 앞으로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20위에 등극한 만큼 앞으로의 주가 상승 탄력에도 좀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볼까요? 코세라입니다. 코세라 호실적이 나왔고요. 가이던스 또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6%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또한 상회했고요. 매출 또한 1억 8,71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망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세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학습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스탠퍼드라든지 예일, 그리고 서울대 같은 유수의 대학부터 구글과 메타, IBM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 자격증과 온라인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팬데믹 이후에 원격 그리고 온라인 교육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코세라 같은 기업 연수 시장까지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까지 대상을 하면서 직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제공을 하면서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과 정부에서는 코세라를 이용하고 있고요.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 또한 지금 상향을 한 소식까지 전해지다 보니까 지금 주가에서도 그러한 탄력이 붙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36%의 상향이 됐고요. 가이던스가 같이 올라가면서 앞으로의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말 사이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더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새벽 사이에 일어섰죠. EU와의 무역 협상 타결이 됐습니다. 15%의 관세율로 확정이 지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생각보다 관세가 많이 지금 모아졌다고 합니다. 이 관세금을 국민들에게 환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굉장히 또 중요한 주간을 맞이하게 됐죠. 관세 시한을 또 앞두고 있고요.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이뤄집니다. M7 기업 중에 4곳이 실적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이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밤사이 있었던 이슈, EU 이야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무역 협상 타결했습니다. EU산 자동차를 포함해서 모든 품목에 일괄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U와의 이 관세 협상 타결이 계속해서 좀 이뤄졌고요. 좀 오랜 기간 있었던 만큼 계속해서 잡음들은 있었는데요. 결국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확정이 지어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EU산 자동차까지 같이 이야기가 나온 점도 조금 더 핵심이 됐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기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EU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누려왔고
더 이상은 좀 불균형을 용인할 수 없다라는 스탠스까지 취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미국산 에너지 750억 달러 구매하기로 했고요. 대미 투자 6천억 달러 그리고 무역 협정에 대한 틀을 더욱더 확인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괄 15%의 관세 부과를 전제로 해서 조건부 협상이라는 점에서는 사실상 좀 미국 측의 압박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난 4월 2일에는 이후에 20%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다시 오는 8월 1일에는 30%로 높였었죠. 그런데 다시금 이렇게 15%로 낮추는 결과를 적용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50%를 적용하고 있는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여전하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2주 안에 232조의 무역 확장법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EU와의 무역 협상 15%라고 확인이 됐죠. 이번 주에 관세 시한을 또 앞둔 만큼 중국과의 협상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스웨덴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미 간의 협상 또한 어떠하게 이 협상 과정이 진행이 될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이번 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뉴스 팔로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가 생각보다 많이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금 전 국민 환급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지금 이 추진하는 방향을 시사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법적이라든지 행정적으로는 의회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상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재선을 앞두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친서민에 대한 경제정책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이미지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지금 통합형 소비자원 정책으로 일환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미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관세가 결국에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방식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구상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양의 관세 수입을 얻고 있다라고 하면서 매우 멋진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한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친서민에 대한 경제 정책 이미지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전까지 함께 파악해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대선의 앞으로의 파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역시나 뉴스 팔로업이 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좀 체크를 또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있었죠. AI 서밋에 대해서 연설이 있었고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관련된 이 주가들도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일주일간 4%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고요. 전력도 함께 모멘텀 받아가고 있죠. 역시나 G 버노바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12%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또 원전도 중요하겠죠. 같이 AI 인프라, 이 전력뿐만이 아니라 소형 원전, 냉각까지도 모멘텀 받아갈 수 있는데요.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9% 상승했고요. 버티보 홀딩스도 6% 상승하면서 AI 정책에 대한 이 구상 안에서의 주가들도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 이 미국 증시에서도 3대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실적에 대한 이 모멘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굉장히 실적 발표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적 발표 오늘 밤에는 없고요. 내일부터 실적 발표가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스타벅스와 비자, 보잉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 지금 M7 기업 중에 4곳이 실적 발표가 이뤄집니다. 수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나오고요. 목요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나옵니다. 장 종료 후에 나오게 되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금요일에는 이 유가 관련된 또 엑슨모빌과 쉐보론까지 나오면서 같이 모멘텀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실적 안에서도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또 결정이 되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FOMC가 열리죠. 관련해서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지표도 줄줄이 발표입니다. 화요일에는 이 졸트 보고서 나오고요. 컨퍼런스 포드의 이 소비자 신뢰 지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중요하죠. FOMC 회의가 열리고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동결이 될지 인하가 될지 이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은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기준금리에 대한 수요일 전망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목요일에는 PCE 가격 지수 그리고 금요일에는 PMI와 제조업 PMI까지 나옵니다. 역시나 이 7월이 아니라 9월로 기준금리 인하가 넘어가게 된다면 이러한 지수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번 주에 이 실적 발표뿐만이 아니라 고용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까지 경제 지표에도 주목을 해보시면서 계속해서 시장 대응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 안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댓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김민 앵커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이 시장 안에서 어떠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지 댓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아쉬워도 IRA 수에 기대라는 댓글입니다. 실적은 아쉽지만 그래도 수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일까요? 네, 종목만 보면 사실 실적은 아쉽다라는 평가, 그리고 미국 IRA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점에 착안해 봤을 때 이 포스코 퓨처엠 관련된 종목으로 네. 현재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만 보면 포스코 퓨처엠 분명히 어닝 쇼크였는데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6,609억 원, 또 영업이익은 겨우 8억 원을 냈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약 28%, 또 영업이익은 72% 가까이 줄었고요. 특히 성장축이자 기대가 컸던 에너지 소재 부문에서도 사실 매출 3,154억 원에 영업손실 255억 원을 기록하면서 좀 아쉬운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극재 부문에서는 영업이익이 300억 원 이상 감소를 했고요. 이는 전기차 수요 부진, 또 원재료 재고평가 손실, 그리고 강양 전구체 공장의 초기 가동 손실이 겹친 결과인데요. 그런데도 주가는 오히려 반등했고 또 증권사들도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던 부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하반기 실적 반등에 대한 근거 있는 기대가 또 깔려 있는 것으로 시장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고 있고요. 반등하는 속에서 지금 증권가들도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하고 있다라는 소식 굉장히 또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있다는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 어떠한 모습에서 지금 이렇게 기대가 있는 상황일까요? 하반기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움직이는 구조로 현재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극재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부진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체력 개선 구선에 진입한다는 그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양 전구체 공장이 하반기부터 또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내부 공급 체계가 안정화되고 또 외부 의존도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4만 5천 톤, 이미 2분기에 가동률 80%를 찍었고요. 또 하반기엔 100% 풀 가동 계획을 포스코 퓨처엠은 내놨습니다. 이 말은 곧 고정비 부담 완화, 더해서 또 자체 공급망 구축이 수익성 회복까지 만들어진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요. 그리고 여기엔 포스코 그룹의 또 전방위적인 전략이 함께 숨어 있기도 합니다. 리튬과 니켈 같은 핵심 원재료를 그룹 내 계열사에 조달을 하면서 원재료 그리고 전구체, 양극재까지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회사는 국내에서 사실상 포스코 퓨처엠이 또 유일합니다. 게다가 이 공급망은 중국의 의존도를 최소화한 탈중국 모델인데요. 미국 IRA 규제에 따라서 중국산 비중을 낮춘 공급망이 수혜를 받게 되는 현재 상황에서 또 포스코 퓨처엠은 GM, 혼다 등 북미 고객사와 전략적으로 또 연계돼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GM향 2월 물량까지 포함해서 또 하반기엔 전년 수준까지 양극재 판매량이 늘고 또 연간 기준으로는 10%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음극재 부문은 사실 그동안 가격 경쟁력 면에서 또 중국 시장에 밀려서 늘 약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이 많은데요. 포스코퓨처엠은 국내 유일의 음극재 또 대량 생산 기업이지만 중국산 흑연 음극재가 워낙 싸게 공급되다 보니 이 북미 수요처에는 뚜렷한 그런 우위를 차지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게임의 룰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무려 93%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예비로 결정을 했고 또 앞서 5월에는 상계 관세도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죠. 여기에 또 기본 관세까지 합쳐지면 최종적으로 160% 수준의 초고율 관세가 이렇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미국에 들어가는 중국산 음극재는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되고 또 그 틈을 타서 한국 업체가 대체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 시장에서는 펼쳐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퓨처엠은 현재 상황에서 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소재만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 고객사와 거래 경험, 또 품질 인증, 공급 체계 등 이런 모든 면에서 준비된 곳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음극재 부문의 조기 정상화를 근거로 목표 주가를 현재 높여서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흥국, 또 신한, NH 한화 신영 등 거의 전 증권사들이 현재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퓨처엠 실적은 좋지 못했지만 증권사들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한 만큼 앞으로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자체 공급망 구축과 가격 경쟁력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책 변화에도 포스코퓨처엠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일까요? 사실 이렇게 단기 실적만 좀 따지고 보면 조금 부진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땐 이 수직 계열화, 또 탈중국, 미래의 정책, 미국에서의 정책 수혜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함께 작용하면서 포스코퓨처엠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구조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전략이 하루 이틀, 1, 2년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수년간 준비해온 결과가 이제 성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양극재는 생산 체계, 또 음극재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약점이 현재 동시에 보완되는 구조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개선 흐름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퓨처엠 이제 앞으로의 정책 변화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수직 계열화뿐만이 아니라 탈중국 그리고 미국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반기에는 어떠한 실적을 줄 수 있을지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만에 담은 분들 축하, 리레이팅 정석이라는 댓글입니다. 사실 이 리레이팅이라는 것은 주가를 좀 다시 한번 좋게 해석한다라는 건데 굉장히 정석이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댓글로 보입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일까요? 네, 8만원 담은 분들 축하한다는 의미, 또 네. 하나오션에 대한 종목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9만 원대를 회복한 하나오션, 네. 최근에는 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맞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이 작년 흑자 전환 이후에 분기마다 실적이 현재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2,67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 시장의 관심은 단기 실적보다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하나오션이 조선 분야 카드 협력으로 또 부상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이 대미 관세 인하를 위한 패키지 딜 협상을 진행 중이죠. 농산물, 또 에너지 수입 확대와 또 조선 산업, LNG 투자 등을 카드로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부활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이런 배경이 함께 깔려 있고요. 하나오션은 미 해군 함정 정비 실적을 이미 세 차례나 쌓아온 국내 유일한 기업이고 또 최근에도 찰스 두류함을 재정비하는 등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또 한국과 조선 협력을 강화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 차원에서도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이런 조선업 이야기까지 카드로 제시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조선업 협력이 미국에서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오션 이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수주 모멘텀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 하나오션은 미국 내 조선 수주를 이미 준비가 완료된
완료됐다라고 평가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올 3월 또 호주의 해양 방산 기업 오스탈 지분을 9.9% 인수했고요. 미국 정부는 최근 최대 100%까지 지분 보유를 허용한 상태입니다. 오스탈은 미국 엘라베마와 또 샌디에이고에서 상선, 군함을 건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현지 건조를 또 원하는 미국 조선 수요에 직접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게다가 하나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이 이미 미국 현지에 설비 투자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추가 투자 없이도 북미양 수주 확대가 가능한 구조다라고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반기부터는 미국과 캐나다, LNG 운반선 발주, 그리고 부유식 생산과 저장 설비 입찰 성과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요소들이 2028년 이후에는 또 중장기 실적 흐름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어떤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10만 원 이상 보고서가 함께 나오고 있고 또 9만 원대를 복귀한 현 시점에서 정책 수주 리레이팅이 주가 상단을 다시 끌어올릴지 현재로서는 주목해봐도 좋을 타이밍으로 포착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상반기를 주도했던 주도주 중에 하나였죠. 하나오션. 지금 단순한 실적주가 아니라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도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고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서 줍줍한 외인 믿는다, 계속 가자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 가자라는 의미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일까요? 네,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한 이 종목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HBM4 양산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현재 AMD에도 또 HBM3 12단을 안정적으로 납품 중이라고 밝혔고요. 또 HBM4도 기술력을 재입증하겠다는 전략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10나노급 일시 공정 기반 D램이겠죠. 최근 이 공정이 양산 전환 전 최종 기술인 FRA 승인을 최종 획득했습니다. 이 FRA는 실제 양산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으로 하반기 중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특히 삼성은 또 브로드컴, AMD 등 글로벌 AI 기업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HBM에서 다시 또 기술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 HBM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금 가져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언급해드렸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 수급에 대해서 흐름이 좀 바뀐 건가요? 사실 핵심은 두 가지로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정책 기대감 기반의 톱다운 매수, 둘째는 또 밸류에이션 저점 인식 때문입니다.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외국인은 7월 10일부터 8거래일간 2조 원 넘게 삼성전자를 순매수한 상황입니다. 이는 과거 수급 사이클과 비교해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건데요. 최근 2분기 실적 소크가 또 저점이었고 3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이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조 3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80%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또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점은 밸류에이션이겠죠. 이 삼성전자의 주가순 자산 비율은 최근 0.8배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반등 중이고요. 또 외국인 지분율은 다시 50% 이상을 회복한 수준입니다. 26조 원 이상 매도한 흐름이 다시 마무리되고 이제 다시 또 주조두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이처럼 기술, 또 실적, 수급 세 가지가 동시에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하반기에는 9월 고객사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또 AI 인프라 투자 본격화, 그리고 삼성의 HBM4 상업 양산 등이 겹치면서 또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HBM3 점유율이 여전히 강력하고 또 마이크론도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기 때문에 HBM 3강 구도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의 경우 또 2025년부터 HBM의 단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SK하이닉스의 여전히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로 HBM 시장의 그런 선도를 지킬 전망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이 같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들 계속해서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이 시각 서울경제는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주요 키워드부터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LG에서는 AI치, 엔비디아에서 독립 나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두 번째로는 K배터리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미반도체 소식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입니다. LG가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과 손을 잡고 글로벌 AI 시장에 계속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나 LG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에 필요사 AI의 AI 반도체 칩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협력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선 이번 협력은 LG가 퓨리오사 AI라는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과 손을 잡고요. 자체 AI 모델인 엑사원에 퓨리오사의 추론용 칩인 레니게이트를 도입을 한다는 건데요. 두 회사는 엑사원 3.5 모델에 이 칩을 넣고 무려 8개월 동안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주로 쓰이던 GPU보다 전력 효율이 2.25배나 더 높다는 성능을 입증했다고 밝혔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대부분의 생성형 AI 모델은 엔비디아 GPU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GPU가 전기를 많이 먹고 또 장비 가격도 비싸고 요즘은 공급도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LG가 그런 구조를 벗어나서 국산 칩으로 직접 돌려봤더니 성능도 충분히 나오고 전력 소모나 비용 부담은 훨씬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LG는 AI를 돌리는 데 드는 전기 요금이나 인프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게 된 거고요. 퓨리오사 입장에서는 우리 칩이 글로벌 수준에서도 통한다라는 걸 LG라는 대형 고객을 통해서 입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요즘에 LG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엑사원 생태계라는 표현이 자주 들리고 있는 현 시점인데요. 엑사원, 단순한 AI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일까요? 네, 일단 엑사원은 단순히 AI 모델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여기에 AI 모델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까지 함께 포함을 시킵니다. 실제 서비스에까지 적용하는 이 모든 과정을 묶어서 LG는 이걸 엑사원 생태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게 이번에 공개된 엑사원 4.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건 조금 특별한 것이 보통 생성형 AI는 텍스트를 만들고 또 추론형 AI는 정보를 분석하거나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엑사원 4.0은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텍스트 생성부터 전문 정보 분석까지 하나의 모델로 더 다양하고 정밀한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걸 실제로 기업 환경에서 쓰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 엑사원 온프렘 있습니다. 이건 기업이 자기 회사 내부 서버에서 AI를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구조인데요. 외부 인터넷을 안 쓰기 때문에 보안에 민감한 기업들한테는 특히나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돌리는 데 필요한 핵심 칩이 앞서 말씀드렸던 퓨리오사의 레니게이트라는 AI 반도체입니다. 이 칩은 성능도 뛰어나고 전력 소모도 적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과 비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고요. LG는 지금 이 시스템을 LG전자와 LG화학, LGU+ 같은 계열사부터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부 기업 고객들을 위한 AI 서비스, 예를 들면 챗 엑사원 같은 고객 상담 솔루션으로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 LG AI와 함께 계속해서 모멘텀을 성장시켜 나가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LG와 퓨리오사가 손을 잡고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엔비디아라든지 오픈 AI처럼 앞서고 있는 기업들은 많잖아요. 경쟁력을 좀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당장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뒤집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LG와 퓨리오사의 조합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성능부터 보면 LG가 공개한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요. 엑사원 4.0은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프랑스의 주요 AI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언어 이해력이나 전문 문서 해석 같은 부분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LG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또 글로벌 기준으로는 세 번째로 이런 하이브리드 AI 모델을 상용화했다는 점인데요. 기술 완성도 면에서도 꽤나 앞서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고요. 무엇보다 LG의 전략이 기존 빅테크 기업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픈 AI나 구글처럼 소비자용 서비스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LG는 철저하게 기업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LG는 워낙 다양한 산업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엑사원에 직접 학습을 시켜서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예를 들면 LG화학의 생산 라인, 또 LG U+의 고객 응대 이런 데다가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AI 반도체까지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보안 문제나 인프라 비용 부담도 줄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퓨리오사 입장에서도 이번 협력이 계기가 돼서 글로벌 기업용 AI 시장까지 노려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LG 아무래도 좀 다양한 산업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엑사원에 직접 합수를 시켜서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모멘텀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방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ESS 점유율 3위, 글로벌 기준으로는 4위였던 포인이라는 회사가 최근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업체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포이는 이 ESS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하던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내 설치 용량 기준으로는 3위고요. 또 전 세계 기준으로는 4위까지 올랐던 시장에서는 꽤나 존재감 있는 업체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 뉴저지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사업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고 법원 관리를 받으면서 부채부터 정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핵심 원인으로는 중국산 배터리 셀에 너무나 의존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포이는 중국의 CATL처럼 이 LFP 배터리 셀을 들여와서 ESS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요. 미국 정부가 최근에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또 수입 규제도 강화를 하면서 상황이 좀 꼬였습니다. 정책 변화로 인해서 중국산 셀 수급이 불안해졌고요. 동시에 수입 단가까지 올라버리니까 결국에는 수급도 끊기고 또 그리고 이런 수급 단가까지 또 비용 압박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ESS 시장 전반의 구조적인 리스크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 안에서도 중국산 배터리만으로는 이제 버티기 어렵다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자리 잡느냐가 중요한 흐름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중국산 셀 수급에 대해서는 좀 불안해진 상황인 거고 수입 단가까지 올라버리니까 비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압박이 있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미국에서 ESS 시장에서는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도 나왔는데 ESS 덕분에 지금 실적이 올랐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최근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좀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네. 매출은 5조 5천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약 4,9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IRA 보조금 4,90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14억 원가량의 흑자를 냈다는 겁니다. 즉 순수하게 제품을 팔아서 번 돈으로만 이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건데요. 이 흐름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바로 ESS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5월부터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ESS 전용 LFP 배터리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현지 생산하는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일한데요. 이게 바로 IRA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또 공급 안정성 면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이 된 겁니다. 현재 미국 내 수주 잔고만 50기가와트시를 넘어섰고요. 올해 연말까지 생산 능력을 17기가와트시로 늘리고 또 내년 말에는 30기가와트시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수요가 잠깐 꺾인 상황에서는 이걸 ESS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덕분에 공장 가동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고정비 부담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 구조적인 차원에서도 ESS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ESS 시장 앞으로도 좀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 미국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현지 생산하는 또 유일한 기업이니만큼 앞으로의 기대감까지 더 깃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전망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전기차 시장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조금 축소 여파의 영향으로 조금 위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9월 말 이후에는 미국 내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중심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ESS는 오히려 반대 흐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있고 전력망 안정화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확산도 빨라지면서 전력 저장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 ESS 시장 규모는 2023년 185기가와트시에서 2035년에는 무려 1200기가와트시를 넘길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중심은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런 흐름에 맞춰서 ESS 전용셀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있고 또 건식 전극 같은 차세대 제조 기술도 적극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유럽 쪽도 활용도를 계속 높이기 위해서 폴란드 일부 공장 일부 라인을 ESS 생산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앞으로 ESS 경쟁에서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앞으로 ESS 시장에서 어떠한 성과를 낼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이번엔 차세대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더에 무려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장은 계획이 없다라고 기술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뀐 겁니다. 왜 방향을 틀게 된 걸까요? 네, 사실 한미 반도체는 지난 7월 15일까지만 해도 하이브리드 본더는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네. 그로부터 딱 열흘 만인 25일에는 입장을 바꿔서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돈으로 인천 주한 국가산단에 전용 공장을 짓고요. 2027년 말에는 실제 장비를 시장에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장 규모도 9만 제곱미터나 되는 좀 큰 규모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급선회한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반도체 업계의 흐름이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HBM, 특히나 HBM4E부터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LG전자도 2028년을 목표로 이 기술 개발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도 기술 선점을 위해서 서둘러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본딩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기술일까요? 네, 하이브리드 본딩의 경우에는 반도체 칩을 좀 더 촘촘하고 빠르게 연결을 해주는 최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의 장점은 먼저 신호 전달이 훨씬 빨라지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 특히나 이 대역폭이 훨씬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칩을 20단 이상 아주 높이까지 쌓을 수 있기 때문에 AI처럼 고성능을 요구하는 반도체에 아주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존의 한미 반도체가 공급하던 TC 본더 장비도 HBM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장비였는데요. 하지만 하이브리드 본더는 그보다 더 진화한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장비 한 대에 100억 원 이상이 들 정도로 비싸고 복잡해서 지금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기술이었는데 요즘은 HBM이 워낙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런 고급 기술도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술 개발 다른 회사도 함께한다고 들었습니다. 테스라는 기업과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지난 23일에 테스라는 기업과 손을 잡고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 협력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협약은 한미반도체가 주도하고 테스가 기술을 보완해주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후공정 강자인 한미반도체와 또 전공정 특화 기업인 이런 테스가 만나서 하이브리드 장비 개발에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협력은 업계에서도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세대 메모리 시장에서의 변화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